저 임신했어요. 그날 시어머니는 제게 애만 낳고 나가라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 속에도 사랑이 숨어 있었다는 걸요. 내가 처음 그 집에 발을 들였을 때 그 집은 늘 숨이 막히는 집이었습니다. 낡았지만 윤기 나는 마룻바닥, 벽에는 효와 가운이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고 거실 한가운데엔 시어머니의 사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분은 동네에서 정 회장댁이라 불렸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의 절반은 사실 시어머니의 손끝에서 굴러가고 있었죠. 어릴 적부터 자식에게 단 한 가지를 주입했다 합니다. 우리 집안은 체면이 전부다. 그 말은 그냥 가르침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온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그 많은 편견과 싸워야 했습니다. 과부집 아들, 집안이 기울었다는 말들을 견디며 그녀는 세상에게 자신이 약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의 결혼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좋은 가문, 괜찮은 직장, 체면이 되는 며느리. 그게 그녀가 평생 만들어온 방패였죠. 하지만 나는 그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아무런 배경도 특별한 스펙도 없었습니다. 작은 학원에서 일하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버는 평범한 여자. 그녀의 눈엔 결함이 있는 여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결혼식 날 그녀는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얇고 단단했습니다. 지연 씨, 우리 아들한테 상처는 주지 마요. 그 아이는 약한 애니까. 그 말이 축하 대신 내게 건넨 첫 문장이었습니다. 그 후로 1년 동안 그녀는 내게 단 한 번도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항상 지연 씨였고 식탁 위에 반찬 위치까지 직접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리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단번에 굳어졌습니다.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고 입술이 굳게 닫혔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물컵을 내려놓더니 천천히 내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 계획한 거니? 그 말 속엔 분노가 아니라 어쩐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죠. 그 안엔 반지 하나와 얇은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지연 씨, 내가 말한 대로 하자. 이 집안에 남지 말고 그 아이만 낳고 나가요. 그 대신 이건 남은 인생에 불편함 없이 살 만큼 충분할 거야.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 죄책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보다 더 짙은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들이, 세상이, 자신의 모든 게 무너질까 두려워한 눈빛이었죠. 나는 그때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그녀가 냉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무너지는 게 두려워서 잔혹해진 거란 걸. 사랑이 왜곡되면 그게 폭력이 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내게 말했습니다. 애만 낳고 나가라. 그 말은 그 집안의 마지막 체면이자 그녀가 세상에게 붙잡고 있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한 인간의 인생을 갈라버릴 줄은 그녀도 몰랐을 겁니다.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던 날이었습니다. 겨울 초입이라 그런지 문틈 사이로 새어드는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거실 불빛 아래 나는 조용히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말리지 않았고 그 누구도 나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안에 계셨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지만 그 안에서 들려오는 건 달력 넘기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며느리가 당신 아들의 아이를 품은 채로 이 집을 나가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끝내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옷가지를 하나씩 접어 넣었습니다. 결혼식 때 입었던 흰 블라우스, 남편이 처음 사줬던 코트, 그리고 초음파 사진 한 장. 사진 속에서 아이는 아직 점처럼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죠. 심장이 뛰고 나와 같은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코끝이 시리고 손끝이 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침묵했습니다. 울면 약해질까봐 이겨야만 할 것 같아서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켰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만 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뱃속에서는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가지 마. 그런 듯한 따뜻한 파동이었습니다. 나는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온기가 내 심장을 덮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 말이 내 입에서 처음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조용히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두꺼운 코트를 입었지만 몸 안쪽은 더 추웠습니다. 손에 들린 가방이 무겁지 않았는데 발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문손잡이를 돌리자 쇳소리가 찰나처럼 울렸습니다. 그 순간 문틈 너머에서 시어머니의 기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멈췄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집 앞의 골목길,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내 뺨 위에 눈물과 섞였습니다. 우산도 없이 걸었습니다. 길바닥의 물웅덩이에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안에 내 그림자가 일렁였습니다. 축축한 공기 속에서 나 혼자만 세상에서 분리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마침 버스가 한 대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는 졸린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끝까지요.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끝까지, 정말 끝까지 가보고 싶었습니다. 버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밖엔 빗방울이 내리치며 불빛들을 일그러뜨렸습니다. 나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뱃속에서 또 한 번의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분명했습니다. 작은 발길질 같았습니다. 마치 괜찮아, 우리 같이 가자 하는 것처럼 그 움직임에 내 입가가 살짝 떨렸습니다. 울음인지 미소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버스는 오래 달렸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사라지고 창밖엔 어둠만이 남았습니다. 엔진의 진동이 배를 타고 전해졌습니다. 그 진동이 내 아이의 심장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병원 복도를 걸고 있었습니다. 흰 조명 아래로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고 저 끝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는 아직 어린데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눈물이 베개처럼 된 가방끈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버스는 종점에 멈췄습니다. 내리자마자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춥고 허기지고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내게 명령할 수 없으니까요. 그날 아침 나는 작은 고시원 방을 구했습니다. 3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넓은 방처럼 느껴졌습니다. 비닐로 덮인 창문, 낡은 전기난로, 낡은 싱크대, 그리고 벽에 걸린 작동하지 않는 시계 한 개. 그 안에서 나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세면대에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엄마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고요한 방 안에서 배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야. 세상이 버려도 엄마는 널 버리지 않을게. 그 순간 뱃속의 아이가 아주 작게 반응했습니다. 그게 대답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는데 눈물이 고여 베개가 젖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집을 떠난 첫날 밤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겐 불행의 시작이겠지만 나에겐 진짜 삶의 시작이었죠.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날짜를 세지 않아도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 안의 아이가 자라날수록 세상은 점점 낯설고 차가워졌습니다. 병원 진료를 다녀올 때마다 의사가 묻곤 했습니다. 남편은 같이 오시나요? 나는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빠서요. 그 웃음은 점점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짓말이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내 이야기를 궁금해하지 않으니까요. 작은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허리와 다리가 아팠지만 손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빵 굽는 냄새 속에서 아이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소은. 작지만 은은하게 빛나는 이름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웃으며 이 빵 맛있네요 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그 말이 아이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 무렵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부도를 맞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여자가 그의 돈을 가지고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세상은 참 정확하다고 느꼈습니다. 버린 건 결국 자신이었으니까요. 밤이 되자 갑자기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조용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연아 나야. 그 목소리를 듣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아, 나 좀 도와줘.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내 눈앞에서 세상이 희미해졌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심장이 쿵쿵 소리를 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뱃속의 아이가 작게 움직였습니다. 그게 내 대답이었습니다. 이젠 나한텐 이 아이뿐이에요. 나는 천천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무렵 시어머니의 집에는 정적이 드리워졌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뒤 그분은 매일 새벽까지 불을 켜둔 채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이웃들이 전해줬어요. 그분은 여전히 우리 아들이 다시 돌아올 거야. 그 말을 반복하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잠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속이 뒤틀려서 쓰러지셨대요. 하지만 나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 비가 몇 년 전 내가 나왔던 그날의 비와 같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나는 그해 봄 작은 원룸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출산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소리를 지를 힘조차 없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고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힘내요, 조금만 더요. 그 말이 멀게 들렸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힘으로 밀어냈을 때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울음은 작았지만 세상 그 어떤 노래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간호사가 내 품에 아이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온기가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나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엄마가 있잖아.
며칠 뒤 퇴원 준비를 하던 날 복도 끝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단정한 회색 코트를 입은 60대 여성이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 하나. 지연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는 괜찮니?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갓 지은 흰죽이 담겨 있었습니다. 몸이 약해지면 안 되니까 이거라도 먹어. 나는 그 죽을 받아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미세한 주름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 주름 안엔 오래 묵은 후회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돌아서려던 순간 아이가 작게 울었습니다. 그 소리에 시어머니가 멈췄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렴. 그 말에는 처음으로 진짜 온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그녀가 떠난 병실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분의 그림자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떠나며 남긴 건 죽 한 그릇이 아니라 오랜 세월의 후회였다는 걸.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계절마다 빛깔을 달리했지만 내 삶은 여전히 작은 원룸 안에서 시작되고 끝났습니다. 아이는 어느새 3살이 되었습니다. 그 작은 손으로 내 뺨을 만질 때마다 나는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한 손길이었죠. 엄마. 아이가 내 이름 대신 그렇게 불렀을 때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나는 낮에는 빵집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4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단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품 안의 아이가 내 삶의 이유였으니까요. 손님들이 나를 스쳐갈 때마다 그들의 표정 속에서 시어머니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차갑고 완벽한 표정. 그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한 번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면 다시 아파질 테니까요. 그 무렵 우연히 들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던 집 근처의 부동산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그댁 아들 완전히 망했어요. 어머니 혼자 남아서 사신대요. 요즘엔 거의 밖에도 안 나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시원함도 안타까움도 아닌 그냥 공기처럼 무거운 무언가였습니다. 밤이 되자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내 품에서 잠이 들었고 나는 그 얼굴을 바라보다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도 외롭겠지요? 그 말이 내 귀에 닿자마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시각 도시의 반대편에서 시어머니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식지 않은 차 한 잔, 옆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사진을 넘겼습니다. 결혼식 날 환하게 웃던 내 얼굴, 그 옆에 아들, 그리고 자신. 그땐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그녀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떨어지는 햇빛을 바라보며 그저 시간만 보내는 삶. 가끔 아들에 대한 미련이 밀려오면 그녀는 방문을 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며느리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울먹이던 그 눈빛. 그 눈빛이 아직도 마음 한구석을 찔렀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 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여전히 일했습니다. 빵집의 점장이 되었고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아이에게는 늘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학교 발표회 날 아이의 손을 잡고
운동장에 서 있었는데 어디선가 낯익은 향기가 스쳤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멀리서 회색 코트를 입은 노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시어머니,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꽃은 아이의 이름표가 달린 자리에 살짝 내려놓아졌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떨렸습니다. 그러다 나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사과인지 인사인지 몰랐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 할머니 왔었어. 나는 놀랐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보고 싶으셨나 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할머니 눈이 반짝였어. 근데 조금 슬퍼 보여서 나도 울 뻔했어.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나타나셨습니다. 멀리서 지켜만 보셨습니다. 단 한 번도 말을 걸지 않았고 항상 아이가 돌아간 뒤 작은 과자나 학용품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여전히 나를 용서받지 못한 마음으로 산다는 걸, 그리고 나 역시 그녀를 완전히 미워할 수 없다는 걸.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나는 이제 제법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빵집은 내 이름으로 바뀌었고 단골 손님도 많아졌습니다. 가끔 혼자 가게 불을 끄고 나올 때 하늘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그 집에 계실까? 그 시각 그녀는 여전히 같은 자리, 같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엔 흰빛이 가득했고 창가에는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이는 잘 살고 있겠지.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가엔 이제는 굵은 주름 대신 조용한 후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벽에 걸린 달력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빵집에 늦게까지 불을 켜둔 채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번호.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박지연 씨 되시나요? 조용한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정어르신 보호자 맞으시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한번 멈춘 듯 했습니다. 병원인데요. 어르신이 쓰러지셨습니다. 순간 손에서 걸레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물이 번졌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묘하게 심장이 뛰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창밖에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겨울밤의 공기는 차갑고 차 안의 히터 바람조차 뜨겁지 않았습니다. 가야 하나? 그 생각이 몇 번이고 머리를 스쳤습니다. 이제 와서 나를 찾는 이유가 뭘까? 그녀는 내가 가진 유일한 원망의 대상이었고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조여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발은 병원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희미한 형광등 아래서 한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신발 밑창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너무 크게 울렸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산소기계의 기계음이 삑하고 울렸습니다. 침대 위에는 예전에 강단 있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작고 말라있고 눈꺼풀 밑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산소 마스크를 낀 채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나를 보자. 조용히 손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지연이. 쉰 목소리가 나지막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지만 그 안엔 예전의 냉정함 대신 무너져 내린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 손이 떨리며 내 손등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 그 단어 하나가 내 지난 세월의 무게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그녀가 용서를 구한 게 아니라 살고 싶었던 마지막 이유를 찾은 거라는 걸. 며칠 동안 나는 병실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나는 죽 끓이고 손수건을 갈아드리고 밤새도록 옆에서 기계를 바라봤습니다. 가끔 그녀는 나를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표정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런 순간이면 묘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이제서야? 그 말을 삼켰습니다. 이제 와서 원망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녀가 잠든 새벽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유리창에 부딪히며 녹아내렸습니다. 나는 커튼을 조금 열었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병실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이 그녀의 얼굴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래된 초상화처럼 고요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다 괜찮아요. 그녀는 며칠 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의사는 평온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손끝이 식어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가볍고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스치고 마치 마지막 인사를 하듯 가볍게 힘이 빠졌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세상에 남은 사람보다 잃은 사람이 더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관 뚜껑이 닫히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진짜로 끝인가요? 며칠 후 유품을 정리하다가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겉면엔 그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짧은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지연아, 나는 너를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하지만 언젠가 내가 이 글을 읽는다면 내가 그때 왜 그 말을 했는지 이해해줬으면 한다. 나는 내 아들을 지키려다 정작 그 아들을 잃었다. 그리고 너를 잃었다. 너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나는 매일 그 이름을 불렀다. 소은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안의 죄가 조금씩 무너졌다. 너는 강한 아이야, 지연아. 그리고 나는 이제야 진짜 엄마의 마음이 뭔지 안다.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습니다. 잉크가 번져 글씨가 흐려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진 속엔 나와 남편 그리고 그 사이에서 웃고 있던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지금의 내 기억 속 그 어떤 순간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가세요. 이제 진짜로 용서해요. 그 말이 바람에 섞여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눈송이가 내 볼 위에 닿아 녹았습니다. 그 온기가 마치 그녀가 마지막으로 내 어깨를 감싸주는 듯 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에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냄새는 오래된 나무장 속에서, 창틀에 스며든 먼지 속에서 아직도 나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던 그날 작은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손목시계 하나, 그리고 낡은 머리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머리핀은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내 머리에 꽂아주던 그 핀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내게 말했죠. 이건 우리 집안의 며느리에게만 전해지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때 행복했습니다. 정말 가족이 되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 머리핀이 지금 내 손 위에 있었습니다. 살짝 닦아보니 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그녀가 남긴 마지막 온기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딸 소은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고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아버지를 모른 채 자랐지만 그녀는 단단하고 따뜻한 아이로 컸습니다. 엄마, 오늘 할머니 생각났어요. 소은이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다. 학교에서 효에 대한 글을 쓰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말에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썼는데? 그냥요, 할머니는 무서웠지만 나중엔 마음이 아팠다고요. 엄마가 울었을 때 할머니도 울었을 것 같다고.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그 모든 걸 보고 느끼고 있었던 거였죠.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소은아, 내가 그걸 느꼈다면 할머니는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그날 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멀리서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습니다. 문득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지연아, 이제 그만 울어라. 나는 그 말이 환청인지 위로인지 알 수 없었지만 눈을 감고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소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할머니 묘소에 가도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따뜻하게 뛰었습니다. 그래, 가자. 그날 하늘은 맑고 공기는 포근했습니다. 묘소 근처에는 봄꽃이 피어 있었고 새들이 잔잔히 울고 있었습니다. 소은이는 작은 꽃다발을 내려놓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소은이.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엄마는 이제 잘 지내요. 할머니도 그곳에서는 아프지 않으시죠? 나는 옆에서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묘소를 나서며 소은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 오늘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용서야, 소은아. 그 순간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소은이의 머리 위로 흩날렸습니다. 그 빛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시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글씨는 희미했지만 그 문장 하나하나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너는 강한 아이야, 지연아. 그리고 나는 이제야 진짜 엄마의 마음이 뭔지 안다. 그 글을 읽으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녀도 결국 나처럼 누군가의 엄마였다는 걸. 그 마음이 세월이 지나서야 닿았다는 걸.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습니다. 그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숨소리처럼 조용히 내 어깨 위를 스쳤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진짜 괜찮아요. 우리 소은이 잘 크고 있어요. 바람이 대답하듯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나는 잠시, 아주 잠시 그녀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은 봄의 끝자락이었습니다. 햇살은 부드러웠고 공기에는 미세한 꽃가루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빵집 문을 닫고 나와 길을 걷는데 어디선가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멜로디는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가게 앞에서 잠시 멈춰 섰을 때 문득 시어머니의 손편지가 떠올랐습니다.
너는 강한 아이야. 그 문장 하나가 내 가슴 안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내 어깨를 톡 건드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소은이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빵집 문 열지 말아요. 왜? 할머니 집에 가보고 싶어요. 그 말에 나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 집은 우리가 떠나온 뒤로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곳. 내 청춘의 마지막이 꺼져버린 곳이었죠. 그래, 가보자. 입에서는 그 말이 자연스레 흘러나왔습니다. 두려움보다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오랜만에 그 집 앞에 섰을 때 대문은 녹슬어 있었고 벽의 페인트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작은 먼지 입자들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나는 문을 살짝 밀었습니다. 낡은 문이 삐걱이며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공기 속에 시어머니의 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향은 예전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소은이는 거실을 둘러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여기 이상하게 따뜻해요. 나는 웃었습니다. 응, 여기가 내 아빠가 자라던 집이야. 벽장 문을 열자 사진 몇 장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 내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젊은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소은이가 그 사진을 들고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웃으니까 예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그 미소가 그리웠어.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눈물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아픔이 아니라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 집의 마당에서 나는 향을 피웠습니다. 바람이 잔잔히 불었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며 부드럽게 흩어졌습니다. 나는 그 연기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마음 편히 가세요. 소은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할머니도 듣고 계실 거예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럴 거야.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나는 아주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고맙다, 지연아. 그 목소리는 따뜻했고 바람처럼 스며들어 내 마음 한가운데 머물렀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다. 소은이는 대학에 진학했고 나는 여전히 빵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큰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소은 베이커리. 아이의 이름으로 바꿔 달았죠. 가끔 손님들이 묻습니다. 가게 이름이 참 따뜻하네요. 그럴 때마다 나는 미소를 짓습니다. 네, 제 인생이 담긴 이름이에요. 봄날의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밀가루 냄새와 커피 향이 섞인 그 공간에서 나는 오랜만에 창가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엔 예전에 시어머니가 자주 앉아 계셨죠. 손에 신문을 들고 무표정하게 나를 보던 그분. 이제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시간이란 건 결국 모든 것을 둥글게 만든다는 걸. 창문 너머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소은이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도 빵 다 팔렸어요. 그녀의 목소리엔 봄의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잘했네. 오늘은 일찍 닫자. 왜요? 할머니 보러 가자. 우리는 함께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천천히 뒤로 밀려났습니다. 논밭에는 새싹이 돋고 길가엔 들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묘소에 도착했을 때 햇살이 고요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소은이가 작은 빵 한 조각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만든 거예요. 이제 진짜로 할머니도 드셔야죠.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어머니, 이젠 미워하지 않을게요. 우리 결국 이렇게 만났네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우리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소은이가 웃으며 말했다. 엄마, 할머니가 웃으시나 봐.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번졌습니다. 그 빛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시어머니의 편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너는 강한 아이야. 너도 언젠가 엄마가 되겠지. 그 문장을 천천히 읽으며 나는 문득 웃었습니다.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정말로 알 것 같았습니다. 소은이가 내게 다가와 팔을 걸었습니다. 엄마, 내일은 빵집 쉬어요? 응, 내일은 좀 쉬자. 그럼 우리 둘이 어디 놀러 가요? 그래, 가자. 어디든 좋지. 그 웃음소리 속에 시어머니의 웃음이 겹쳐졌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우리 셋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애만 낳고 나가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결국 우리 모두를 살렸습니다. 세상의 용서란 누군가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일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